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갈리는 이유도 결국 전세 때문이었거든요. 매매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전세 시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강세인 전세 가격이 매매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매매 시장을 강세로 보는 거고요. 근데 전세 시세 강세에 대해서 저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됐었다고 봤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매 시세를 여전히 올해 좀 보수적으로 봤던 거거든요. 전세는 기업으로 치면 어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주가도 어닝 곱하기 멀티플인데 일단 어닝이 잘 나오면 주가가 잘 든다고 생각하듯이 전세도 똑같거든요. 다만 저는 아까 중장기적으로 멀티플이 내려갈 만한 그런 환경이 우리 출산율로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멀티플이 조금 내려가면서 주택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왔던 건데요. 근데 지금 전세 시세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봤을 때 그건 어쨌든 매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대 손님 한 분 한 분 또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심보름센터 최부심의 최상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근데 센터장님 이렇게 쭉 얘기 나눌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보통은 요새 부동산 시장 어때요? 였는데 네. 출산율 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출산율 얘기 이제 개인 채널도 하시지만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이 또 산율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네, 또 출산율 그죠? 얘기한다고 또 출산율. 또 산율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떤 뉘앙스 의미예요? 출산율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네. 23년 출산율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주제를 다루시는 여러 크리에이터나 언론들이 이 기사를 이제 보도자료를 했는데 작년부터 저도 이 주제를 조금 다루다 보니까 네. 제 채널에도 와서 또 산율 얘기한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이 조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그만큼 자주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출산율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데이터 말씀드리면 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인데 1년 전 대비 0.06명이 감소했거든요. 네. 작년 초에 있던 이제 모 언론사 컨퍼런스에서 출산율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가 1년에 0.05명씩 줄고 있어서 네. 이대로 내려가면은 15년 후면은 0명 된다는 그런 말을 경고 섞이면서 설령 그렇게는 안 되겠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년 연속 계속해서 0.05명 평균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 정말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구성을 보면은 출산율도 첫째냐 둘째냐 셋째 이상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하락이 가장 큰 부분은 둘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출산율의 하락이 첫째보다도 확연히 낮게 나오는 거는 아마도 첫째까지는 부부가 이제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가 둘째 이상부터는 키우기 좀 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말하는 그 조사망률은 지금 1000명 기준 6.9명이고 1000명당 출생아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1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금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1년에 10만 명 넘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0년부터 순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추세대로라면 1년에 15만에서 20만 명씩 매년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부동산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부동산의 전반적인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커버할 만한 외국 인구의 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구 수의 충분한 분파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은 물리적인 인구의 그런 큰 감소가 결국 약한 수요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이제 시장에 약간 경고를 울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사회적으로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OECD 국가 네. 중에서 출산율 1명을 하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요. 우리 바로 위에가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1.2명은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그 스페인보다 2단계 높아서 그래서 1.3명 정도인데 21년에 그게 1.26명으로 0.0명 빠져서 그 1.3이 왜 중요하냐면은 1.3부터를 저출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출산율이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거가 깨지면은 복구가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그 인식이라서 그게 깨지자마자 일본에서 소위 비상을 선포하고 3년간 출생 관련한 여러 보조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린 거고요.
한국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출생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다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보다는 높긴 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위기가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OECD 국가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10년간 봤을 때 지금 OECD 평균은 1.6명대예요. 1.6명대인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다 0.15명 정도 다 전부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좀 비슷한 인구가 비슷하거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좀 큰 그런 나라들을 봤을 때 우리 위로 일본이고 뭐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출산율이 1.7명으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출산율 2.0 갔다가 1.8로 내려왔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면서 높았던 걸 보면은 한국도 잘하면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그런 여러 출산 관련 정책들에 대한 네. 비판도 요즘에 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또 4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0.6대를 기록해서 이것도 좀 충격이다. 그거 완전 충격이었는데 네. 어쨌든 연간으로 0.72명인데 네. 사큐 단독으로는 0.65명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세가 올해 1, 2, 3분기 이어지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연율로 했을 때 0.6명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0.6명대도 어쨌든 전임 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 출산율 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한 어젠다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통계가 나왔는데 뭐 외신들에서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3월 초기 때문에 입학도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이제 상당히 늘었다. 네. 이런 보도들도 상당한데요. 그게 올해 좀 화두가 됐는데 이번 네. 주 월요일이 입학식인 학교가 네. 대부분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입학하는 1학년 숫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이 깨진 게 올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저출생의 그 영향을 좀 체감을 잘 못하다가 올해부터 그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든 학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체감을 조금 하는 것 같고 바로 직전까지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체감이 조금 됐었는데 이제 6학년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1학년 학급 수는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그런 학부모들이 학급 수 감소를 올해 굉장히 체감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보니까 그게 반토막이 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올라가는 또 중고등학교 이상의 그 수요도 결국 반토막이 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사실은 공동화가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부동산이 이제 학군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그렇죠. 시사점이 있을까요? 지금 학군지 관련해서 부동산 얘기는 일단 단기, 중기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전망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인구 출생보다는 의대 충원이 훨씬 더 그 예민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로 그 시계추를 돌려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일 때 28년 대입 개편안을 이조 총리 발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결국 학교를 좀 대학교를 쉽게 보내겠다는 게 이번 정부 교육 계획의 큰 방점이었는데 근데 대학교를 쉽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좀 낮춰지고 하면서 정반대로 그때 나왔던 얘기도 그럼 학교별로 다시 좀 변별력을 높이는 과거 뭐 본고사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런 대입 제도에 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일단 불안하니까 그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군지 수요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작년에 대입 개편안 발표하고 나서도 학군지에 대한 전세 가격이 좀 세졌다가 이번에 의대 충원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뭐 그 여러 가지 광고도 나오는데 직장인들한테 직장 그만두고 의대 들어오라고 이제 광고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그런 수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한두 달간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전세 가격은 서울 수도권이 강세였는데 특히 서울 강세였고 서울에서도 노원구랑 도봉구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플러스였었거든요. 그런데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 가격은 좀 더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세 얘기 나온 김에 전세 얘기 좀 더 하면은 좋습니다.
전세 가격 강세를 한 번 더 주도했던 거는 뭐냐면은 네. 올해 이제 입주하는 그런 주택들 중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어서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주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투자하거나 외지에서 원격지에서 투자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를 하게 되면서 뭐 강동구 같은 데를 보면은 도시개발 주택인데 600가구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제 실거주 단지에서 전부 임차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막 전세가 100몇 채씩 나오고 이러면서 임차 공급이 조금 늘어나는 게 지금 전세가 강세의 그런 원인을 좀 소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거주 의무화 유예에 대한 그런 정책 비판이 많은 거랑은 별개로 실거주를 오히려 강화하려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가는 크게 올랐었던 게 지난 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거주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전세 시세 안정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매가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네. 임차료는 부동산 사업용이든 주거용이든 네. 임차료는 부동산 가치 판단의 근거거든요. 그래서 임차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매매가도 시차를 두고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임차료가 하락하면서 매매가도 하락 조정을 받는데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갈리는 이유도 결국 전세 때문이었거든요. 매매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전세 시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강세인 전세 가격이 매매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매매 시장을 강세로 보는 거고요. 근데 전세 시세 강세에 대해서 저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됐었다고 봤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매 시세를 여전히 올해 좀 보수적으로 봤던 거거든요. 시장을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그 근거에 전세가 상당히 기초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세는 기업으로 치면 어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주가도 어닝 곱하기 멀티플인데 일단 어닝이 잘 나오면 주가가 잘 든다고 생각하듯이 전세도 똑같거든요. 다만 저는 아까 중장기적으로 멀티플이 내려갈 만한 그런 환경이 우리 출산율로 나오기 때문에 어닝이 잘 나오곤 있지만 제가 커버했던 여러 섹터들 보시면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PER 3, 4배 되면 네. 주가 더 내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멀티플이 조금 내려가면서 주택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왔던 건데요. 근데 지금 전세 시세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봤을 때 그건 어쨌든 매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닝과 멀티플에 또 이렇게 빗대 주시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또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량도 좀 여쭤볼게요. 4개월 연속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의미가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 오셨는데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상업용 빌딩 시장이 매우 우려를 낳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차례 저는 여기서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프라임 빌딩류, 연면적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그런 프라임 빌딩류는 더더욱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개인들이 조금 질러서 샀던 그 꼬마 빌딩류라고 대표되는 소규모 건축물들은 자산에 대한 그런 수익률 계산을 하지 않고 넘치는 유동성 제로금리 때 과도하게 매입을 했다가 이제 낭패를 보게 된 것이 22년 하반기부터인데 여기에는 소규모 빌딩도 포함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빌딩 시장은 좀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빌딩 거래는 이런 시장을 전체를 다 묶어서 좀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라는 거는 일부 회복 분위기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재택근무가 외국처럼 활성화가 안 돼서 일부 IT 업종에서 재택을 여전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재택을 없앤 회사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업계에 계신 분이 여러 말을 했는데 결국은 외국의 재택은 재택이 좀 정착하는 그런 분위기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시작해서 평균 공실률 막 20, 30%의 도시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국은 재택이 오히려 더 종용되는 그런 이 아니고 반대로 복귀가 종용되다 보니까 오피스 빌딩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시장 얘기하는 분도 좀 관심을 가져두셔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나라도 재택이 정말 생활화된다면은 그러면은 오피스 시장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요. 반대로 그 오피스로 많이 가야 되고 막 이렇다면은 IT 기업들도 만약에 전부 다 오피스로 다 복귀해라 이런다면은 이건 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보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재택에 대해서 문화가 이렇게 바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었는데 나라의 어떤 특정 문화랄까요? 뭐 네네. 특유한 문화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미국은 뭐 거기는 단독주택 중심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처럼 공동주택을 집중해서 건설하는 나라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한국은 특히 단지식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요.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음마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옆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그 꽉 깔려 있는데 네네. 이렇게 그 집단 공동주택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도시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공동 건축물을 지었는데 처음엔 신축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은 저층 단독주택을 원하는 약간 일본처럼 되어 있는 그런 주택 선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이 준공 5년 만에 결국은 강제 멸실을 해서 폭발을 시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어쨌든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됐는데 한국은 그런 집단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집단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랑 확실히 다른 그런 주택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집값 전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다면 좀 더 개별적으로 아파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거래량은 어떻고 매매 가격은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실거래가 지수로 말씀드리면은 네. 24년 1월은 미세하게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월간으로 그러니까 KCN 슐러 지수 같은 지수가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2월에도 이제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간으로 보면은 그 플러스 수치가 좀 중요한데 플러스가 나온다는 의미는 뭔가요? 실거래가 찍히는 게 그 가격이 올라서 실거래가 가격이 나오는 올라서. 거죠. KCN 슐러처럼. 네. 22년에 마이너스 20%대 하락을 했고 작년에 서울은 1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 고점비 90%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86%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방은 이제 한 80% 정도 되는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실거래가 작년 11월, 12월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올해 1월에 좀 0.61% 이런 플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실거래가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좀 정책들이 좀 하드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 거래 회복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완벽히 거래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그래도 좀 올라와서 평년의 70%대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도 그렇고 전국 기준으로도 그런데 거래량은 아무래도 구매력이 뒷받침돼야지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 대출이 정상화된 건 아닌데 자산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산 상승 역시 그 소득 증가의 큰 줄기거든요. 우리가 근로와 대출과 자산 처분이 그 수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확실히 자산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효과로 이제 평년의 60% 레벨에서 70% 레벨대로 거래량이 일부 회복했다. 예, 근데 60에서 70으로 간 것도 두 자릿수 올라간 거니까 체감될 정도로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죠. 네, 지금 뭐 이제 서울, 거래량 수도권과. 회복이나 네. 가격 회복은 서울, 그다음에 경기 중심이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 1분기도 그렇고 매매 시장 마이너스, 거래량도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는 매도를 희망하는 그런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매도자들 심리가 더 많은 편이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돌아서면은 집 팔겠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은 아직 가격이 완전 확연하게 강세로 가기보다는 여전히 주택 가격을 수요가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풀리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올해는 강남구인데 강남구는 올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릴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을 때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면서 좀 선행으로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정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실거래 시세를 끌어올리는 소위 시총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가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거고 전국 그러니까 서울 전체로 보면은 마이너스 지역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일각의 착시 효과는 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양대 효과주의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사람들은 뭐 그 양대 효과라고 하는 게 시장이랑 같이 동행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이거는 인간 본성이어가지고 그 자체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다만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또 때로는 같이 있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다수는 냉정하게 말하면 관망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고 다시 주택가의 강세를 전망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관망하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대 속에 있다면은 관망하는 포지션을 잡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냥 어저께도 막 여러 그 SNS에 포모로 막 코인을 샀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포모를 느끼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지금 과거처럼 이제 급등락을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게 되도록 시스템들이 계속 깔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포모하지 마시고 일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팔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도 사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실 수가 있는데 지금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자산의 거래 회전율이 지금 3%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려면은 거의 30년에 한 바퀴 도는 거라 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팔아야지 되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밀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시기는 너무 용이하고 팔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자산 취득에 대해서 그 자산의 유동성을 같이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집값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최근에 2024 KB 부동산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매매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 PB 중 79%가 하락할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금도 오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거의 뭐 자산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만 하락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KB 조사를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데 그거는 그 당시 분위기를 좀 많이 반영하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반영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작년 이맘때 했던 조사는 뭐 완만한 하락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락을 예고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전망을 완전 뒤집은 게 특례 보금자리론 40조였고 5월부터 있었던 56만 개 주담대가 유동성 주입해 버리니까 결국은 작년이 연간 플러스로 반전을 했거든요. 올해 하락세를 전망하는 거는 여전히 작년 4Q부터 있었던 그런 관성에서 전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4월 이후에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결국 자산시장 호조로 쿠션 쳐서 결국은 서서히 달궈지는 슬로 스타터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점점 뭐 연령대가 어릴수록 좀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같은 KB 자료를 보면은 39세 이하의 주택 매수 비중이 정말 작년에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40, 60 이상 세대에게 부동산은 굉장히 안전자산이고 알짜자산이고 좋은 자산인 건 맞는데 그러나 39세 이하들에게서는 점점 비인기 자산화되고 있다는 거가 좀 이제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 한 해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정말 거주 자산으로 보고 주거료를 투입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는 거로 보면은 좋은 자산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깔려가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